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서울대 병원 등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과 함께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환자단체들, 오죽하면 중증 환자들이 나서서 의사들을 처벌해달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요. 온라인 카페에선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동네 병원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까지 그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들도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 행동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환자와 일반직 의료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로선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아프고 진료가 필요한데 내년에 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내년이요. 2025년이죠. 어떤 명분으로든 이런 환자들을 두고 무기한 전체 휴진까지 선택하는 일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싸우더라도 환자들 곁을 지키고 신뢰와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가 아닐지, 모쪼록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길 제발 바라고요. 6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잡초와 쓰레기의 퇴비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네. 중국이 결국 그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하자 중국 측에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17일부터 유럽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싸게 파는 것 아니냐 조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6월 6일 그 국내 돼지고기, 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하는 중국의 축산업협회 측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7일부터 원산지가 유럽연합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품목은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 훈연, 염장 제품, 내장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전체 맞습니다. 네. 네, 가공식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17일 시작돼서 통상적으로 2025년 6월 17일까지 끝내겠지만 1년이 걸리겠죠. 네.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6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굉장히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나 봐요. 네, 우리도 식당 가면은 그쵸, 수입산 돼지 그렇죠. 많죠. 삼겹살집 스페인산. 가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해관 총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부산물 포함해서 13억 4,500만 톤, 우리 돈으로 4조 금액으로 따지면은 4조 6천억 원 정도를 중국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톤으로 들을 때는 몰랐는데 금액으로 들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수입하는 물량 중에서 이제 수입하는 돼지고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유럽산 고기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스페인산 고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12일 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유럽산 유제품 돼지고기 그리고 자동차 대상 무역 보호 조사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한 반덤빙 조사를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유제품,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무역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관계자가 17일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본부에서 이제 제5차 중국 유럽연합 환경기후 고위급 대화가 열리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유럽연합 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전기차 관세 문제 등 최근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관세 폭탄 발표한 다음에 외교부, 상무부가 기업 단체 등을 총동원해서 유럽연합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 협상도 가능하다라면서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에 여지를 줬네요. 네. 아무래도 절반 수입하니까.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도 이렇게 좀 세게 나가기가 부담스럽겠죠. 수출을 그럼요.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요. 네네. 한편 필리핀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호주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상관이 있나요? 네. 예. 지금 호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네, 그래서 예. 필리핀이 호주산 닭고기 등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필리핀 농업당국은 5월 23일, 25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호주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5월 9일 이전에 도축, 생산된 호주산 가금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한 건데요. 호주는 필리핀의 네 번째 닭고기 수입국인데 필리핀은 4월 한 달간 닭고기 5,365톤과 병아리 46,987마리 해서 이제 종란 3780개를 호주에 수입을 했었는데요. 필리핀이 확실히 닭고기를 많이 먹긴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호주에서 닭고기 약 241톤 정도를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예, 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슈퍼마켓에서 그 소비자들이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는데, 네. 이건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평소 같으면 쌀 매대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겠죠. 요즘은 듬성듬성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마켓 관계자는 도매상에게 쌀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고 최근에 쌀 부족을 우려해서 사재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상황을 근데 항상 쌀이 과잉이라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만성 과잉이다. 그래서 이걸 뭘 만들까? 사케를 만든다. 그러게요. 예, 우리 여러 그런 뉴스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와. 최근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쌀 부족 상황을 전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 있는 쌀 도매상에 따르면 3월 말 도매값이 16,000엔대였던 고시히카리 쌀 60kg이 현재 24,800엔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야, 하는데요. 거의 만엔 가까이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환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6,000엔대라면은 한 14만 원 정도 하던 게 이제 거의 22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말 쌀 도매값이 3월 초 대비해서 무려 1.5배나 이미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쌀은 매일 먹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면은 가정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쌀 관련 뉴스를 들을 때 네. 리포터님한테 들을 때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쌀 네. 많이 안 먹었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여기도 되게 처리를 곤란해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좀 예, 신기한 일이 신기해요. 벌어졌는데 예. 지금 일본 미국상협회에 따르면 전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봤더니 4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쌀 매 변황 조사에서 쌀을 제때 구할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9%에 그쳤다고 하고요.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적다고 대답한 소매점들이 66%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쌀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네. 앞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늘 쌀이 많았다. 예. 생산 과잉이다라고 보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재고도 너무 많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쌀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산하거나 아니면 전략 작물, 그러니까 좀 소득이 높은 다른 작물로 쌀 농가들에게 다른 것 좀 심어보십시오. 쌀 하지 말고 이렇게 예, 우리랑 한번, 똑같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예.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쌀 재배 면적이 줄었고요. 아,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게 정책이 났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2021년산 밥쌀용의 경우 쌀의 경우 생산량이 2008년 대비해서 처음으로 700만 톤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도 있었고요. 최근에 일본을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네, 급증하면서 네, 쌀 쌀을 소비가 많이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쌀 수급이 약간 꼬이는 그런 일이 아하. 벌어졌고요. 2023년 일본 니가타현 등 주요 산지에서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쌀 품질이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다가 흉작까지 발생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는 또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지 못하면서 지금 또 갑자기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쌀은 매일 먹는 건데 일단 사놓자.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초밥 가격이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셀카를 찍어 올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덕분이에요? 네, 이것도 좀 효과를 봤다고 재밌네요. 하는데 예. 베트남 시내에 있는 유명 관광지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 인스타그램? 올리려고 네.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소피, 틱톡숍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서 또 상품도 구입하고 또 배송 전문 업체 그랩의 오토바이를 통해서 받아보는 것도 이제 이제는 그쵸. 일상이 됐다고 동남아에서 뭐 워낙 그랩 그렇죠. 오토바이가 많긴 하죠. 근데 우리도 동남아 가면 그랩으로 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훨씬 더 싸기도 하고 여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 8.6%보다 훨씬 높은 2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극소수 상품들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네, 심지어 농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베트남 전자상거래 성장은 베트남산 농식품 수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작년에 공동으로 알리바바에서 베트남 농식품 전용관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전환 8대 우선 분야 중에서 하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농식품 판매를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제품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 전용관의 농식품 다수는 알리바바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대 품목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밀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상업통상부가 아마존 글로벌 셀링과도 협력해서 아마존닷컴 통해서 상품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2013년 말 플랫폼에 참여한 베트남 기업의 수출 물량이 약 5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농식품이 아마존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 5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품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환경과 유명인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는 총 인구의 70%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네. 고객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인구의 70%면 얼마? 7천만 명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우리보다 합니다. 많네요. 그리고 예. 또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그 연령대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용을 많이 하겠죠. 네. 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50%가량의 베트남 기업이 SNS 통해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보고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베트남 소비자가 거의 80%에 달한다고 하니까 마케팅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폭염입니다. 진짜 더워요. 네. 와, 그 텃밭일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낮에 할 때는 이번 주가 벌써 하지라고 하는데 네. 감자도 수확할 시기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하지 감자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날도 가물고 되게 많이 타셨어요 네, 엄청 지금. 더워요. 예. 그나마 주말에 기대했던 비마저 또 오지 않아서 밭에서 자라던 작물들이 아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마늘도 수확하고 또 양파도 수확했고요. 또 요즘은 이제 보리와 밀을 베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이상목만 수확하고 나머지 밀대, 보리대는 잘라서 밭에다 그냥 깔아서 이렇게 멀칭을 했습니다. 네. 완두콩도 수확해서 꼬투리만 따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흙 위에 멀칭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이제 곧 감자도 수확해야 하는데 아직 감자 줄기가 제 밭은 초록색이라서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자가 수확절이 되면 줄기가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감자 수확 시기인데요.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들은 이렇게 멀칭 재료로 해서 흙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퇴비간으로 옮겨서 퇴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요. 네. 근데 풀과의 전쟁을 치르는 시기잖아요. 네. 원래가. 지금은 근데 풀도 잘 안 자라요? 네, 너무 가물고 더워서 예. 제대로 풀도 안 자라- 힘들어하는군요. 네. 근데 잡초 가운데서 망초가 꽃을 피웠습니다. 망초꽃은 이제 하얀 꽃잎에 가운데 작은 꽃들이 노란색으로 피기 때문에 꼭 계란 후라이를 보는 것 같다고 해서 계란꽃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른들은 밭에 망초꽃이 피면 그의 농사 망한다고 말을 오잉? 합니다. 안 좋은 잡초니까요. 예. 잡초가 무성하게 망초꽃이 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망초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외래 잡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들어와서 붙여진 이름이 망초인데요. 근데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 배경화면에 망초꽃이 피어 있는 것을 사극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망초꽃이 들어오지도 않았던 시대에 사극에 가끔 망초꽃이 보여서 웃곤 합니다. 야, 어렵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밭농사도 망하게 한다고 망초를 싫어하지만 의외로 또 여린 잎은 나물로 제법 맛있어서요. 많이 뜯어 먹기도 합니다. 아하,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잡초긴 잡초인데 네. 이럴 때 자라는 유익한 잡초가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유익한 잡초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가물고 더운 날에 잘 자라는 잡초는 쇠비름이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쇠비름.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모두 각각의 색상이 다 달라서 오행초라고 부르는데요. 이 잡초의 잎은 도톰해서 다육이를 닮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육식물처럼 가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고요. 도톰한 잎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강한 잡초 종류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다른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는 타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지금 쇠비름을 딱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네. 효능 막 이런 게 뜨기도 하고. 예. 뭐 보통 해열과 염증의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죠. 우와, 예. 네. 어른들은 쇠비름이 자라면 뽑아서 멀리 갖다 버리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뒤집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타감 물질 알레로파시라고 하는 그런 타감 물질을 내기 때문에 네. 멀리 갖다 버리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뒤집어 놓기만 하면 작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쇠비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네. 좀 개성이 없게 생겼는데 그런가요? 귀엽잖아요. 꽃은 귀엽긴 하네요. 예, 노랗게. 그러니까 잡초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건 아니네요. 이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네요. 네. 예. 밭을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면 밭에 나오는 잡초들도 식물의 천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억세고 쓸모없는 잡초들이 제법 많다가 나중에는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잡초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흙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억센풀은 농부들이 안 좋아하죠. 계속 예. 제초 작업을 해줘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요즘 이런 잡초들을 이용한 제초제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볏짚이나 밀짚, 보릿짚을 잘게 잘라서 끓이면 끓여요. 이런 천연 제초 물질인
타감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볏짚으로 이렇게 소죽을 쓰잖아요. 큰 솥에다가 네. 볏짚을 넣고 그때 남았던 물들이 그야말로 타감 물질로 천연 제초제인 셈이죠. 완전 친환경이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당연히. 예. 오늘 주제가 잡초인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밭에서 예. 나오는 잡초와 함께 가정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재료들을 어떻게 밭에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재료부터 활용을 해볼까요? 우선 이제 가정에서 생선 음식물 재료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생선이요? 예. 우리가 먹는 네네. 예, 물고기? 예. 네. 생선은 액비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이라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긴 하지만 오래 걸려요. 비료를 만드는데 1년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네. 완성된 생선 액비는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페트병 2병 정도의 물에 1스푼 정도 한 액비를 스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걸음기가 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슈퍼 배추, 슈퍼 호박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슈퍼 액비장을- 배추라 하면 어떻게 자라니까? 엄청 크게 자라는 보통 거예요? 큰 배추보다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큰 배추를 만들 수 있는. 근데 관장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1년 걸린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바닷가 마을이나 아니면 호수가 있는 마을에서는 그 외래 침입종 베스, 블루길이나 네. 이런 걸로도 하고요. 바닷가에서는 해파리 이런 것들을 해파리. 예. 그래서 이제 침입 어종이나 이런 그 유해 예. 해산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잡아가지고. 보통 이제 젓갈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액비를 만듭니다. 1년 정도 기다렸다 쓰면은 네. 슈퍼 작물이 되니까. 네, 어. 그 걸음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는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달걀 껍질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달걀 껍질은 겨울철에 뿌리고 겨울철에 이렇게 뿌리고 경작하면 좋은데요. 칼슘 영양제도 되지만 식물 주위에 뿌리면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모종용 트레이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고라니 같은 경우는 계란 껍질에서 나는 알부민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라니를 퇴치하기도 합니다. 어허. 그리고 커피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음. 커피 원두 커피 이렇게 갈아서 혹시 내리지 않고 좀 오랫동안 보관했던 것들을 버리시잖아요. 이렇게 커피를 내리지 않은 신선한 커피를 좋아하는 작물들이 또 있습니다. 오. 보통 이제 산성 토양에 잘 적응된 식물들인데요. 진달래라든지 블루베리, 베고니아 뭐 이런 작물들이고요. 그리고 또 커피를 내리고 나면 이런 커피들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질소를 또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신기하네요. 토마토, 딸기, 양상추와 같은 식물에 또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오는 방어막으로도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액비를 만들면 질소 거르면 인, 구리, 칼륨 및 마그네슘의 영양소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커피 찌꺼기는 지렁이와 미생물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세상에 커피가 이렇게 좋아요? 네. 듣다 보니까 너무 장점이 많은데요? 커피 찌꺼기 너무 많이 버리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한 커피는 산성 토양에 잘 적응되고 그죠? 네. 내리고 나면 또 바뀌고요. 네. 와, 신기합니다. 찌꺼기는 중성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바나나 껍질인데요. 바나나 껍질. 네,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 망간, 마그네슘, 칼슘, 유황, 인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액비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바나나 껍질 4개와 계란 껍질 3개를 잘 말립니다. 그런 다음 믹서기에 돌려서 분말을 만드는데요. 이 분말과 입욕제로 사용하는 앱솜 솔트 한 숟가락을 1리터 물에 타고 넣고 이렇게 강하게 흔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작물 주위 흙에 뿌려주고요. 잎에 뿌리는 것보다는 주변에. 작물 주위 흙에 이렇게 흙에. 뿌려주고 예. 하는데요. 저는 바나나 껍질을 바로 토마토 뿌리 근처에다 묻어주기도 합니다. 아, 그냥 묻어요? 예, 모아놓기가 좀 그래서 생기는 대로 이렇게 묻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토마토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껍질을 그 옆에다 토마토 옆에 묻으실 때 좀 네. 잘라서 묻으시겠죠, 당연히? 아니요, 그냥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묻어서 호미로 파고 거기다 묻어줍니다. 네. 그러면 진짜 당도가 올라가요? 네. 그다음에 신기하네요. 분해가 금방 되는 게 또 바나나 껍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뭐든 활용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가정에서 흔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버려지는 다양한 자원들을 텃밭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것을 깨끗하게 기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재순환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좀 지혜로운 방법이 이거 좋더라.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한테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4407님이 강낭콩은 언제 수확하는 건가요? 텃밭 도랑이 심었는데 모두 픽픽 쓰러지네요.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그 이제 열매가 열렸으니까 아마 이제 무게 중심 무거워서. 때문에 이렇게 네. 쓰러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갈색으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쓰러진 상태로 예, 냅둬도 돼요? 장마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강낭콩이나 완두콩 같은 경우는 꼬투리에 털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이걸 튕겨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대로 흡수해서 그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진 것들은 뽑아다가 그늘에서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서 이렇게 수확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7860님 텃밭에 돌배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요. 와 4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는데 네. 이거 뽑아서 제거해야 할까요? 너무 아까운데요.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게 이렇게 오랫동안 네. 네. 돌배나무는 이제 품종마다 조금씩 이제 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는데요. 한번 좀 잘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배나무는 전정 작업을 좀 잘 해줘서 원 줄기에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갈 정도로 겹치는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지 전정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럼 햇빛의 뭔가 위치와 방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네, 햇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한마디로. 이상은 햇빛을 들어야 되니까요. 네, 전지 전정 작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걸음에서도 꽃하고 관련된 걸음은 인걸음이거든요. 인걸음. 네, 그래서 이제 걸음을 주실 때 그런 게 포함된 영양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 관리는 너무 과습해도 안 되고 너무 말려도 안 되고. 예, 아무튼 어려운데요, 갑자기. 네. 예. 그렇게 좀 관리가 됐는지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보시고 서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서 계속 키워 나갈지 아니면 또 옮겨 심을지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줄기에 햇볕 잘 들게 전지 전정 작업 해주고 그죠? 네. 물은 과습하지도 또 이렇게 마르지도 않게 해주고 걸음도 인걸음 위주로 잘 주고 얼마나 더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올해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벌써 이제 내년에 꽃이 피겠죠. 네. 올해까지 한번 그럼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4년 기다리셨으니까 5678님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고추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는데요.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베란다에서 키우기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이제 소중하죠. 그래도 그럼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네, 항상 볼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베란다에서 이렇게까지 애정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랫잎들이 누렇게 변하는지 아니면 새로 나온 잎들이 누렇게 변하는지. 오래된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질소 성분이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잎들이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것은 칼슘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위냐 아래냐 잎.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마 계속 웃거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보통 이제 새로 나온 잎들이 이렇게 누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튼 한번 어떤 잎인지를 판단하셔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위나 아래를 나눌 때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새로운 잎들, 새로운 잎들. 옛날 잎들. 예. 그냥 딱 그 기준. 예, 옛날 잎들은 노랗게 되면 이제 질소가 질소가 부족한 거고요. 거고. 새로 나온 잎들이 누렇게 나오는 것은 칼슘. 이 부족한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서울에 사는데요. 서울에 사는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뭐 원하는 뭐 애칭이나 여러 가지 다 불러드립니다. 아, 네, 2910이요. 네? 2910번이거든요. 2910님, 2910님. 어떤 질문 있으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방송 네, 잘 듣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수원 씨앗도서관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네. 올해 봄에 가서 그 씨앗을 3종류를 받아왔어요. 네. 담배 상추랑 오시밭 상추랑 조선아옥을 받아왔는데 네. 덕분에 잘 키워서 잘 자라서 이제 꽃대가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꽃대가 올라오고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잘 채종을 해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 채종 방법을 여쭤보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추꽃이 폈고 지금 위에 솜털이 안 잤나요?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조금씩 꽃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네네. 네네. 조선아옥은 폈고요. 아, 예. 조선아욱은 이제 꽃 피고 나서 옆에 이렇게 꼬투리가 초록색 꼬투리가 네. 노랗게 변한 꼬투리 단위로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씨앗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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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상추는 꽃 피고 나서 꽃이 피면 꽃이 지고 나서 다시 또 솜털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솜털이 새로 피는 꽃보다 솜털이 좀 더 많아졌을 때 네. 그때 이렇게 베어서 큰 대야에다가 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 털면 네, 씨앗만 좌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아욱도 털털 털면 쏟아져 나와요? 아욱은 이제 노랗게 되는 꼬투리 단위로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한꺼번에 하려면 이제 말려야 돼요. 아욱은 한꺼번에 하려면 노랗게 되는 꼬투리가 많아졌을 때 좀 포기째 베어서 네. 그늘에 말려놨다가 네.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바뀌면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멋진데요, 2910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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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네. 예,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양이 굉장히 잘 자라서 많은데 조금 다시 심을 수도 있나요?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할 수도 있나요? 지금 씨앗 수확하신 것은요. 네. 이제 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심기가 그렇고요. 네. 9월 네. 중순쯤 다시 심으시면 또 네. 이제 가을 재배가 가능한 씨앗들입니다. 그 같은 흙에 심어도 괜찮나요? 이제 거름도 이제 좀 해주시고, 예. 네. 그렇게 네. 한 다음에 이렇게 심으시면 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9626님이 홍산 마늘을 심었는데 녹병이 왔어요. 이 홍산 마늘 뽑고 그 자리에 들깨를 심으려고 하는데 땅을 어떻게 하고 들깨를 심어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홍산 마늘을 심었는데 녹병이 왔으면 아무래도 이제 마늘은 이제 포기째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녹병 병균이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혹여 이제 토양 소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잘 작물의 잔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마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좀 치워주시고요. 이미 병이 왔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곰팡이성 병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잔사를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 소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름한 다음에 이렇게 들깨를 파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양 소독을 하고요. 네. 그 시간적으로 바로 심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토양 소독이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시간이 예. 그러니까 이제 토양 소독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비닐로 덮어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소독이 되게 완전 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비닐을 걷어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거름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6월 중순쯤이니까 보통 7월 중순까지는 들깨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예. 그 9616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바로 심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3716님이 대봉 감나무 3년생인데요. 그 여름에도 전지나 전정을 해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왜 여름에 전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름 전지는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나 이런 다른 배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속가주기 형태로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감나무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나 이제 전지 전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쵸, 잎이 다 달려 네,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조금 참으시길 추천드리고요. 8067님 텃밭 애플 수박 30포기 정도 심으셨나 봐요. 네. 2년 차고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라나는 젖순을 매일 잘라줘야 하나요? 보내주셨어요. 네, 곁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곁순, 네. 네. 젖순이라고 하시네요. 네. 애플 수박이 요즘 이제 들어와서 꽤 인기가 있는 그런 그런 것 작물이에요. 같아요. 예. 예.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플 네네. 수박 키운다는 말. 근데 수박이나 애플 수박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미 줄기에서 이렇게 열매를 달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줄기에서 그러니까 곁순을 길러서 거기서 이렇게 수박을 달게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아들 줄기 이렇게 어미 포기에서부터 아들 줄기로 이렇게 나오는 곁순 중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아들 줄기를 잘 키워서 애플 수박을 달게 하고요. 그 외에 곁순들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근데 곁순이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좀 골라야 되잖아요. 선택을 그렇죠. 해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미 줄기가 자라면서 나오는 곁순 중에서 우월한 애들, 좀 보면 바로 아나요? 그렇죠.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2-3개만 길러내고 네. 그 외에 나오는 곁순들은 좀 잘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제가 말로 듣기에는 그래요. 순지르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하여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8067님. 그리고 568 하나님이 관장님 예전 어르신들께선 가지 잎이 자라면 나오는 대로 밑부분 잎사귀를 따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지 말에 있는 거 1-2개씩 따주고 있네요. 이거 잘하는 걸까요? 그거 보내주셨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오. 보통 이제 아랫잎들이 뿌리를 키우는 잎들인데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네. 아랫잎들이 소비자가 됩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요? 양분을 가져가는. 아이고. 그래서 잎이 두툼해지면서 잎이 처져요 아래로.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항상 열매 밑에 있는 잎들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완전 좋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토마토도 그렇습니다. 토마토도.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잎들이 다 역할을 하는 것은 고추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데요. 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해드린 거 다음 주에 꼭 해드리고요. 덮밥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한 햇볕이라고 합니다. 예, 더위 이어지니까 건강하게 조심히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